자신감 있어. 마음에 안 든다. 쟤 나쁜 놈이야. 움츠러들지 않아? 마음에 안 든다. 나쁜 사람이라서 나쁜 평판을 받는 게 아니란 거죠. 그저 자신감 있거나 움츠러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나쁜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1화에서 말했던 애티튜드라는 단어가 없는 사회에서 애티튜드 있는 사람이 그저 싸가지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지독한 역설입니다. 그 역설이 일상에서 어떤 문장으로 탈바꿈하는지 아십니까?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너 요즘 사람들 사이에서 말 나오는 거 알지? 저도 우리 고양이한테 가끔 아무 이유 없이 말합니다. 너 요즘 동네 고양이들 사이에서 말 나오는 거 알지? 이 말을 들은 우리 고양이는 참지 않습니다. 저를 살짝 물고 뒤로 가서 꼬리 털기를 합니다. 근거도 실체도 없는 말인데 듣는 순간 기분이 나빠진 겁니다. 사실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저 움츠러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러니까 애티튜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겪어야 하는 일종의 보유세 같은 것이죠. 그런데 만약 이 사람이 단순 자신감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변화까지 생기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순식간에 공기가 바뀝니다. 정확하게는 변한 뒤부터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변화를 위한 노력을 하는 순간부터 공기가 바뀝니다. 애티튜드만 있을 때와는 전혀 다른 압박이 시작됩니다. 그렇다고 대놓고 뭐라고 하지는 않아요. 축하도 하고 웃기도 합니다. 또 금방 때려치지 말라고 놀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딘가 비릿합니다. 말은 웃고 있는데 정작 공기는 웃지 않는 거죠. 뭔가 나의 변화를 반기지 않는 느낌입니다. 그렇다고 이걸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나는 느끼는데 이상하다고 할 근거가 없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거든요. 조직에서 내가 성장하면 조직이 커지는 겁니다. 가족 중 누군가 성장하면 다 좋은 거고요. 친구가 잘 되면 싫어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왜 공기가 이상한 걸까요? 이걸 설명하지 못해. 그러니까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내가 너무 오버하는 건가? 내가 자아도취가 너무 심한 건가? 의심하는 거죠. 의심할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느낀 그 감각은 지독할 정도로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그저 희극일 뿐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그 속엔 아주 지독한 세 가지 층의 비극이 숨어 있습니다. 이게 왜 비극인지 그 선명한 실체를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층위는 집단 차원의 관점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성공을 곧 자신의 성공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 팀이 잘 됐다는 걸 내가 잘 됐다고 뇌에서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단 차원에서는 구성원의 성장을 꽤 이성적으로 환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직접 위협받는 게 아니라 내가 속한 집단이 더 강해지는 걸로 인식하니까요. 심리학자 타지펠은 이를 사회적 정체성 이론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두 번째 층위는 가까운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사람은 자신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느끼는 사람과 끊임없이 스스로를 비교합니다. 멀리 있는 재벌이나 연예인은 비교 대상이 안 됩니다. 비교는 항상 가장 가까운 사람, 친구나 동료 사이에서 일어나죠. 이게 페스팅거의 사회 비교 이론입니다. 조금 더 잔인한 진실을 말해볼까요?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가까운 사람의 성공을 목격할 때 우리 뇌의 전방 대상 피질이 활성화됩니다. 놀랍게도 이곳은 신체적 통증을 처리하는 영역이에요. 즉, 가까운 사람이 잘 되는 걸 보는 건 우리 뇌가 느끼는 건 말 그대로 몸이 찢어지는 통증과 같다는 겁니다. 남의 불행에서 기쁨을 느끼는 샤덴프로이데는 사실 이 끔찍한 통증을 피하기 위한 뇌의 처절한 방어 기제인 셈이죠. 세 번째 층위는 서열이 유지될 때 느끼는 본능적인 안정감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집단 내의 서열을 형성하고 그 서열이 유지될 때 비로소 편안함을 느낍니다. 누가 가르치고 누가 배우는지, 누가 조언을 하고 누가 그 조언을 듣는지, 이 관계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안정감을 느끼는 거죠. 이게 심리학자 시다니우스가 밝혀낸 사회적 지배 이론의 핵심입니다. 문제는 이 인간관계의 서열이 좀처럼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40살, 42살의 형제가 있습니다.
누가 위고 누가 아래죠? 이 서열은 특별한 일이 없다면 태어난 순간부터 40년간 유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앞으로의 60년도 똑같을 겁니다. 부모 자식 간의 서열은 말할 것도 없죠. 어릴 때 만난 동갑내기 친구들이라고 다를까요? 친구들끼리도 사실 암묵적인 서열이 있고 그건 평생 거의 그 상태로 유지됩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 애티튜드가 생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생기는 순간부터 이 견고했던 서열에는 위험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바로 고착화된 서열을 뒤흔드는 위험 말입니다. 그럼 한 발짝 더 나가 볼까요? 애티튜드를 가진 사람이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움직이기까지 한다면요? 그때부턴 단순히 위험한 징조 수준이 아닙니다. 실질적인 위협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서열이 정리된 이후 평생 굳어있던 그 견고한 서열을 뿌리채 흔들어버리는 위험 말입니다. 상대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아주 조금이라도 달라진다면 그 견고했던 틀은 결국 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틀이 깨지는 순간은 당신이 상대를 앞지르는 거창한 순간이 아닙니다. 어제까지 내 훈수를 당연하게 듣던 사람이 오늘은 묘하게 다른 눈빛을 보이는 바로 그 찰나. 어긋남은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 미세한 균열이 왜 그토록 불쾌한 도발로 받아들여지는 걸까요? 답은 이성이 아닌 생존을 담당하는 뇌의 심층부에 있습니다. 당신의 변화에 고통을 느끼는 상대의 뇌에서는 BIS, 행동 억제 시스템이 풀가동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위협을 감지하는 본능적인 경보장치입니다. 서열이 흔들릴 가능성을 실존적 위협으로 처리하여 이성이 개입하기도 전에 본능이 먼저 날을 세우는 거죠. 저 사람이 이제 내 영향력을 벗어나려는 건가? 나보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서려는 건가? 그 서늘한 가능성을 아주 절박하게 가늠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언제까지나 내 밑에 있을 줄 알았던 존재가 예측 불가능해질 때 오는 지독한 위치 불안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서 나보다 높은 곳이라는 게 꼭 내가 대단한 위치에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낮은 위치에 있더라도 당신만큼은 나보다 더 아래이길 바라는 옹졸함. 내가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더라도 당신이 내 위로 올라가는 꼴은 죽어도 못 보겠다는 비겁함. 그저 당신의 낮음을 확인하며 내 위치를 안심받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이 뒤틀린 서열을 바로잡기 위해 즉각적으로 움직입니다. 문제는 그 저항의 방식입니다. 그들은 정면으로 승부하는 대신 당신의 확신을 오염시키는 길을 택합니다. 이 야비한 부정의 공격을 당하면 독보적인 애티튜드를 가진 사람조차 정작 자기 자신을 의심하며 스스로를 검열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확신의 오염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런 기분 한 번쯤 느껴보셨을 겁니다. 어느 날 세상에 나 혼자만 덩그러니 남겨진 것 같은 기분.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왠지 모르게 위축되는 시간들. 주변의 모든 공기가 날카로운 칼날로 변하고 정체 모를 소외감이 엄습해오는 그 지독한 경험 말입니다. 이 모든 게 바로 확신의 오염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하지만 확신의 오염이라는 이 구조를 모르면 우리는 이 이상함의 원인을 자꾸 나에게서 찾으려 합니다.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실은 나의 성장을 바라지 않는다는 그 잔인하고도 이성적인 근거를 끝내 찾지 못하기 때문이죠. 결국 갈 곳 잃은 의심의 화살은 다시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본인의 예민함이나 자격지심 탓이라 자책하며 자신을 파괴하고 있는 상대를 오히려 더 신뢰하게 되는 최악의 가스라이팅에 빠져드는 것이죠.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네가 잘 되면 나도 좋은 건데 내가 싫어할 리가 없잖아. 이 지독한 혼란을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홀로 받아내고 있을 때 당신의 영혼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마지막 결정타가 날아옵니다. 너 진짜 실망이다.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당신의 앞길에 빗장을 거는지, 그 비릿한 공기가 구체적으로 어떤 문장이 되어 당신을 주저앉히는지 말입니다. 이제부터 겪게 되는 것은 날카로운 공격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를 무너뜨리는 건 그 말들이 지독할 정도로 진심처럼 들린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상대조차 스스로 당신을 돕고 있다고 믿으며 던지는 걱정, 혹은 아주 세련되게 포장된 저주. 무서운 건 받는 당신도 주는 그들조차도 이게 사랑인지 공격인지 도무지 구분이 안 된다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사람과 당신이 안 되길 바라는 사람의 언어는 기괴할 정도로 동일합니다. 이 불투명한 안개 속에서 당신의 발목을 서서히 옥죄는 논리들이 이제 단계별로 당신의 일상을 잠식하기 시작합니다. 1단계, 시작하려 할 때 옵니다. 아직 아무것도 없을 때예요. 성과도 없고 증명된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성과를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 그들은 당신이 노력하는 동안 잃고 있는 것들을 들이밉니다. 너무 일만 하지 마. 건강 상하면 다 소용없어. 가장 보편적인 가치로 옵니다. 건강론이에요.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진짜 걱정과 야비한 공격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그 차이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진짜 걱정하는 사람은 당신의 페이스 조절을 돕습니다. 잠은 좀 잤어? 밥은 먹고 해. 라며 당신의 현재 상태를 살피죠. 당신이 무사히 완주하길 바라니까요. 반면 공격하는 사람은 당신의 목표 자체를 흔듭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돼? 건강 잃으면 그거 다 아무 소용없어. 라며 당신이 올라가 있는 그 사다리를 밑에서 거칠게 흔들어댑니다. 전자는 당신의 성장을 응원하기 위한 휴식을 말하지만 후자는 당신의 성장을 포기시키기 위한 건강론을 펼치는 겁니다. 이건 멈추기 위한 말이 아니라 일종의 정리법입니다. 나중에 당신이 조금이라도 지치거나 아플 때 거봐 내가 뭐랬어 라고 몰아붙이며 당신의 선택을 통째로 부정하기 위해 미리 깔아두는 복선말입니다. 공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엔 인생의 한정적인 시기를 들먹이며 당신을 흔듭니다. 기회 상실을 담보로 한 본격적인 협박이 시작되는 겁니다. 일명 이 나이는 다시 안 온다. 그들이 휘두르는 나이라는 칼날은 전생애를 가리지 않고 날아듭니다. 20대의 청춘, 30대의 황금기, 40대의 안정, 심지어 내 나이로도 모자라 아이 입학 전, 부모님 임종 전이라는 가장 취약한 성역까지 서슴지 않고 끌어들입니다. 당신의 노력을 막아설 수 없다면 당신을 이기적인 사람으로 낙인 찍어버리는 전략입니다. 지금 이 시기에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는데 당신의 그 지독한 애티튜드 때문에 가족과 주변의 소중한 페이지를 통째로 날리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진심 어린 걱정 같아 고개를 끄덕이다가도 마음 한 구석이 서늘해집니다. 이 유물의 불쾌감이 발목을 잡는데 논리가 없으니 반박을 못합니다. 사실 이 말의 실체는 간단합니다. 당신의 행복을 걱정한다면서 정작 당신이 선택한 행복의 방식은 오답이라고 낙인 찍고 있는 겁니다. 걱정의 탈을 썼지만 본질은 당신의 삶을 자기 입맛대로 편집하려는 교묘한 통제입니다. 이게 배려인지 아니면 멈춰서라는 명령인지 헷갈린다면 당신의 직감이 맞습니다. 그건 명령입니다. 그것도 권한 없는 명령 말입니다. 1단계를 버텨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변화가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 공격의 급이 달라집니다. 2단계, 변화가 발생하기 시작할 때 옵니다. 이 모든 호소와 가스라이팅에도 당신이 멈추지 않으면 결국 결과는 조금씩이라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라도 드러나는 순간 그들은 조용히 전략을 바꿉니다. 이른바 이가 튼튼하면 잇몸부터 망가뜨리기. 이 방법이 등장합니다. 무수한 방해에도 꿋꿋이 쌓아올린 성과를 사람의 치아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차곡차곡 누적하여 만든 그 치아는 더 이상 어설픈 공격을 해도 그 치아에 충치 하나 만들기 어려울 겁니다. 이것을 없애고 싶은 사람들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치아가 아니라 잇몸을 공격하면 됩니다. 잇몸이 없으면 이는 결국 빠져버리거든요. 당신의 성취를 공격한 대신 그것을 담는 자체인 당신을 오염시킵니다. 너 요즘 날카롭다?
싸가지 없어졌어. 이 말의 본질은 당신이 정말 무례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의 노력을 성과가 아닌 변질로 프레이밍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마디로 당신의 발목에 가장 무거운 족쇄를 채웁니다. 아직 딱히 이룬 것도 없는데 벌써부터 유난 떨지 말고 겸손해라. 성과는 이룬 게 없다는 철저한 부정으로 낮추고 겸손이라는 거룩한 프레임으로 숙이게 만듭니다. 이렇게 성과라는 치아는 그대로 튼튼할지 모르나 그것을 바치고 있는 잇몸은 소리 없이 부식되어 갑니다. 이것은 당신의 독보적인 빛을 스스로 끄게 만들려는 그들의 처절한 발악입니다. 2단계마저 버텨내셨다면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제 당신의 성취는 누가 봐도 명확합니다. 상대가 아무리 건강을 핑계대고 겸손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려 해도 이제 당신의 빛은 감출 수도 부정할 수도 없는 수준이 되었을 겁니다. 사다리를 흔들고 정리버릇을 쌓으며 당신을 멈춰 세우려던 그 비겁한 저항들, 당신은 결국 그 시도를 다 뚫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자, 이 정도면 이제 상대도 항복을 선언할 때가 됐죠. 누가 봐도 당신이 옳았고 당신의 애티튜드가 압승했으니까요. 이제 그들도 무릎을 꿇고 내가 틀렸어,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말하며 당신의 손을 잡아줄 것만 같습니다. 이제야 긴 싸움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올 것만 같은 기분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건 당신의 처절한 오판입니다. 3단계, 성취 이후의 저주, 미래라는 감옥. 이번에는 그들이 당신의 성취를 판단하는 심사관이 됩니다. 작지만 소중한 성취부터 압도적인 성공을 이룬 사람에게까지 그들은 공통적으로 딱 한마디로 시작합니다. 나중에 정말 크게 성공하겠다. 이룬 것 없다는 노골적인 폄하 대신 지독하게 교묘한 독을 섞는 것이죠. 이건 당신의 성공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현재까지 이룬 결과를 철저히 격화시키는 수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인정은 합니다. 능력인지 가능성인지 모를 무언가는 인정하는 척하는 거죠. 하지만 결코 인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치열하게 딛고선 지금 이 순간은 결코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이 말은 기묘한 인정 욕구를 자극합니다. 저 사람에게 기어코 인정을 받아내고 싶다는, 아무 말도 못하게 굴복시키고 싶다는 오기를 부추깁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강력한 성장의 기회처럼 보입니다. 그 오기를 동력 삼아 당신은 더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하니까요. 하지만 그 오기를 따르는 순간 당신은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함정에 갇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어떤 압도적인 성과를 가져와도 상대는 그저 두 번째 패를 무심하게 내밀면 그만입니다. 야, 나중에 진짜 얼마나 크게 성공하려고 이러는 거야. 이 말 한마디에 당신은 아직은 아닌 사람이 됩니다.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서 한 걸음 더 가고 이제는 인정하겠지 싶어 한 걸음 더 내딛지만 상대는 당신의 성취에 상관없이 이미 세 번째, 네 번째 심사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번보다 낫네. 근데 이게 내 최선은 아니잖아. 운이 좋았네. 다음번에도 이 정도 할 수 있겠어? 다 좋은데 조금만 더 다듬으면 진짜 완벽하겠다. 그들은 당신이 도달하는 고지를 축하하는 대신 당신이 아직 오르지 못한 다음 절벽을 가리킵니다. 당신이 숨을 헐떡이며 그 절벽을 기어 올라가면 또 다른 미래를 가져와 당신의 현재를 지워버리죠. 대부분 이 허망한 메비우스 띠 안에서 애티튜드가 서서히 말라갑니다. 어떤 성취를 가져와도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 이 기묘한 함정 속에서 뜨거웠던 열정은 나도 모르는 사이 증발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당신이 그 말도 안 되는 레이스를 기어코 버텨내서 그들이 말한 그 머나먼 미래에 마침내 도달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안타깝게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죠. 첫째, 이미 그들은 당신의 영원한 심사위원 자리를 꿰찼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어떤 고지에 올랐든 그들은 여전히 팔짱을 낀 채 당신의 성취를 측정합니다. 당신의 성공은 그들의 심사평이 있으면 완성되는 불완전한 것이 되어버린 거죠. 둘째, 전력 질주하는 말의 방향을 바꾸는 건 너무나 쉽습니다. 그저 시야만 살짝 돌려주면 되거든요. 당신이 목표한 결승선에 발을 들이려는 찰나 그들은 아주 간단하게 속삭입니다. 근데 사실 이거
너한테 좀 안 어울려. 저쪽으로 가. 넌 할 수 있어. 방향을 틀어버리는 이 한마디에 전속력으로 달리던 당신의 완성은 이제 파멸로 이끄는 동력이 됩니다. 그들이 가리킨 엉뚱한 절벽을 향해 다시 숨을 헐떡이며 기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당신의 현재는 또다시 지워지고 뜨거웠던 열정은 허공으로 흩어집니다. 그리고 긴 세월이 흐른 어느 날 문득 당신은 공허한 허공을 향해 자문하게 될 겁니다. 그때 내가 그걸 왜 그만뒀더라? 이것까지 버텨냈다면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3단계까지 통과하셨습니다. 3단계마저 버텨냈다면 지금 당신 주변은 아마 이런 상태일 겁니다. 대놓고 뭐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진심으로 응원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합니다. 연락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밥 한 번 먹자는 말이 흐지부지 되고 대화의 온도가 어딘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누가 멀어졌다고 선언한 것도 아닌데 어느새 그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한 건 이게 선한 건지도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섭섭한 것 같기도 하고 홀가분한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이건 당신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사회 계량기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집단 소속감을 생존과 동일하게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관계의 온도가 달라지는 이 구간은 뇌 입장에서는 실제로 고통입니다. 성취가 쌓이는데 이상하게 공허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잘못된 게 아닌 거죠. 여기까지 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구간을 통과합니다. 이 구간을 통과한 사람들이 나중에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가 제일 힘들었는데 그때가 제일 중요한 시간이었어. 공격받을 때가 아닙니다. 조용해졌을 때입니다.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데 혼자 계속 가야 하는 그 구간. 그게 실제로 방향이 결정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조용함은 당신이 멈춰야 한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분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나쁜 사람인지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인들에게 실망하며 에너지를 쓸 필요는 더더욱 없습니다. 이건 변화하려면 필연적으로 통과해야 하는 구간일 뿐입니다. 당신은 지금 그 한가운데를 지나가고 있을 뿐인 거죠. 이제 선택해야 할 시간입니다. 해결책은 지독할 정도로 단순하지만 선택은 처절할 만큼 무거울 것입니다. 첫 번째, 불편함을 없애는 길입니다. 스스로 빛을 끄고 애티튜드를 억누르며 날카로워진 감각을 다시 무디게 깎아내는 겁니다. 그들이 사랑했던 만만한 당신, 그들이 안심했던 예전의 자리로 돌아가면 모든 공격은 거짓말처럼 멈출 것입니다. 두 번째, 애티튜드를 유지하며 변화를 완성하는 길입니다. 그들이 던지는 말의 무게를 당신이 직접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언어가 내 삶의 항로를 결정하게 두지 않고 당신 쪽으로 가져오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인연은 자연스럽게 희미해질 것이고 어떤 인연은 당신의 새로운 궤도에 맞춰 재조정될 것입니다. 이것은 누군가를 잘라내는 비정한 단절이 아니라 당신의 변화된 에너지가 감당할 수 있는 관계의 재배치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모두에게 여전히 좋은 사람으로 남으면서 동시에 압도적인 성장을 이뤄낼 수는 없습니다. 성장의 밀도가 높아질수록 관계의 농도는 변화하기 마련입니다. 그들이 틀린 게 아닙니다. 당신이 변한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관계의 무게중심을 타인에서 나에게로 옮겨올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당신은 누구의 목소리에 당신의 인생을 맡기시겠습니까?